자, 이어서 두 번째 2교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잠깐 공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 11-표 11-5 교재 36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그동안에는 이제 법이 바뀌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이었다가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계획이 어떤 의미에서 단어에서 주는 것도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계획은 마치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어떤 일방적인 어떤 계획을 전문가들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이란 말 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기준점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기준점을 마련을 하고 이 기준점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 아니면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차상위 계층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을 정했고 기준에 맞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나 관점들을 시혜로 자선의 의미로 주는 것이다라고 보았다라고 그러면 사회복지 계획이 자선의 의미나 아니면 베풀어주는 의미로 봤다라고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고 하는 건 시민으로서 아니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단어에서에도 또 법에서에서 어떤 구분에 되어 있는 명칭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변화된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 이전에 해왔던 지역사회 복지 계획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지만 지역사회 복지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법의 이름도 바뀌면서 급여법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의 지역사회 복지 계획은 주로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중심의 어떤 복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는 기존 해왔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고용에 관한 부분, 또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의 범주에 다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즉, 이전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회복지, 복지와 보건에 관한 부분뿐이었다라고 하는 보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선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벌리는 다양한 부분.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복지와 보건만 된다고 해서 사람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도 해야 되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좋은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한 기준에서 어떤 주택에서 주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런 고용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에 관한 부분까지도 문화적인 향유까지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선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다양한 방법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이거나 신체적인 부분, 또 환경적 부분까지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보장 계획을 세워왔다라는 것이 아주 큰 차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근거들은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이 되었었고요. 그 후에 2015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삭제가 되고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이 되고 바뀌게 되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을 때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명칭이 되었었고요. 사회보장급여법가 제정이 됨으로써 지역사회 보장계획, 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목적과 계획 수립의 의의와 기대 효과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주장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어떤 기대 효과는 계획안을 통해서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즉, 이전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은 관주도로 아니면 전문가 집단의 주도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어떤 하향식 아니면 주입식의 어떤 계획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런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 목표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의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자체의 어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것이다. 복지에 관한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어떤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근간에는 바로 우리나라에도 지역사회 지자체 제도가 지역자치 제도가 확립이 되고 정상화 되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 제도가 1995년에 시작을 해서 이전에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지역사회 우리 지자체 제도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죠. 2015년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요. 약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한 지가 약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시기였었고요. 또 천안시를 예를 들자면 이전에 천안시장은 대통령이 임명된 분이 아니면 충남도지사가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라고 해도 어쨌든 관선 시장이었었죠. 주민들이 뽑은 시장이 아니라 위에서 행정명령을 받고 임명장을 받고 내려오신 분이 천안시장이 되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그게 지자체로 바뀌면서 약 지자체 적응한 시민들이 시장을 선출한 지가 약 15년, 20년 됐던 시기고요. 2015년이면. 그러고 해당 지역에 시의회가 천안시 시의회가 생기기 시작해서 운영을 한 지도 약 15년, 20년이 돼가는 시기죠. 그래서 약 한 20년 정도의 자치 경험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건지에 대한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을 하시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듣고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어떤 경험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질 수 있게 되었던 시기가 바로 2015년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관련 법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바뀌었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법들도 사회복지 보장법에 관한 사회보장급여법에 관한 법들도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러한 현재와 같은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과 법제도와 정책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수준과 지역사회 참여 정도가 즉 국민의 수준이 같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의 변화들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제도들의 변화가 바로 또다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수준과 변화 목표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자체 주도로 그런 어떤 사회복지 보장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작업의 토대가 마련되어서 합리적인 사회보장 운영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의 보장계획 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동에서는 해당 동의 동장님께서 공무원도 위원을 위촉하실 수 있고 또 시설 우리 동해 소재에 있는 어떤 많은 법인이나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님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또 당연직으로 해당 동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를 계획을 세울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의 욕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국가정책과 함께 갈 수 있는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어떤 지역정책들을 설계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국가 사회보장 사업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죠. 즉,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이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은 헌법에서 정한 기준들을 못 벗어나도록 상위법 위반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천안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천안이면 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죠. 이 조례는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위반되지 않도록, 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회보장 정책들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어떤 이런 보장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큰 흐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의 보장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도 국가 사회보장 사업의 운영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획 안의 기본 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상호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이해와 벤치마킹, 또 상승작용, 공공선을 높이기 위한 서로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선을 좀 높여나가는 어떤 상승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국의 균형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운영에 있어서의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절차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37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넘겨놨는데요. 이제 시군구별로는 본 계획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시도에 전년도 9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가 마지막이었다라 그러면 4년의 마지막이었다라 그러면 올해 9월 30일까지 앞으로 4년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 9월 30일 전까지 우리 상급기관, 천안시면 충청남도에다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충청남도는 이러한 그 충청남도 산하의 각급 시 단위의 어떤 복지 계획들을 다 모아서 그 모아진 어떤 복지 계획들을 가지고 도 단위에서, 광역시 도 단위에서의 사회복지 계획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지부에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들을 심의하고 조정 또는 권고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 사회보장위원회죠. 사보위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서 심의, 의결하고 이것들을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년마다 세우는 계획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연차별로 시행 계획도 같은 방법으로 세워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연차별 세웠던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또 상급기관에서는 해당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결과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 공표하는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인 국가의 전체적 틀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의견들을 수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의 심의 확정들을 갖게 되고 지자체 제도니까 지역사회의 의회에서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충청남도도 동일하게 의견 수렴들을 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고 또 의회에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을 하는 과정들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이렇게 다양한 방법, 장기간, 단기간의 4년의 계획을 세우고 또 연차별로의 시행 계획도 세워서 시행하고 평가하고 또 그걸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큰 틀에서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흐름들을 지역사회의 우리나라 국가와 지역사회에서의 보장 계획들에 대한 효율성, 또 효과성,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들의 욕구들을 반영을 한 계획들을 세우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보장계획법의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많은 역할들이 바로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주민 지역 커뮤니티의 자치에 큰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 절차입니다. 추진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평가 절차를 좀 보면 여러분들 교재 372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들, 또 이런 교육들, 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계획 수립의 주체를 구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 분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 단체별로의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지역 욕구를 분석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이런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최종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도에 이런 기획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훑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여러분들도 지역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과 연결됩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들을 수립을 해 나간다 하는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3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 373페이지 메뉴에 표 11-6에 나와 있는데요. 시, 군, 구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수요의 측정, 또 목표 및 추진 전략들을 그 내용에 넣고요. 또 지역사회 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또 지역사회 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 또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부분, 또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또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또 지역사회 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장 계획에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하고요. 시도,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각 시, 군, 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또 지역사회 보장 지표의 설정 및 목표를 정하고요. 또 시군 구에서 사회보장 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 그 다음에 시군구의 사회보장 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또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통계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들을 계획에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군구 단위의 시도 단위의 시군구 단위의 어떤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광역시 도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만들게 되고요. 또 각 광역시 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이런 계획들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어떤 그 방향들, 그다음에 그 서비스들에 대한 제고 방안들, 또 실천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회보장급여법의 제37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들을 시행한다라는 것들은 뭘까요? 이 계획대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행정에서의 정책이나 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 협조,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준용하고 관련 기관 심의와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변경의 과정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뭐 지진이나 뭐 화재나 대형 화재나
아니면 도심지에서 어떤 큰 사고들이 난다라고 그러면 이런 어떤 보장 계획에 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변경 절차, 그 다음에 관련 기관 심의와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는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국가 행정을 대신해서 최고 상급 의결기관이었죠.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회보장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복지부 장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 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들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의 시장, 또 도의 도지사께서 시군구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또 해당 시군구에서는 해당 읍면동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들을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이제 상급기관으로 보고를 통해서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그 계획 수립과 또 계획에 의해서 시행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지 또 나중에 그 평가를 통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목표를 정하고 그걸 지표를 정한다고 하죠. 그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들에 대한 목표점, 지표를 정하고 그 지표에 도달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표로 쓰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뭐 엔겔 개수, 또 여러분들 하면 물가 지표, 아니면 통계청에서 그 여러 가지 통계를 내서 이렇게 사회 보장 지표나 이런 부분에도 통계를 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급기관으로 지속되는 어떤 평가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 수립, 또 해당 광역시, 도의 지역사회에 대한 보장의 계획의 수립과 평가 이런 것들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사회 자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관련에 있어서의 심의 기능을 하는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의 지역사회 자치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 중에서 세 번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또 읍면동 맞춤형 복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게 서울에서 그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장께서 진행을 해 오셨었고요. 그 대개의 경우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 매스컴에 났던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주민 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경제 대국이고 OECD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GDP가 뭐 3만 불이 넘어서 이제 4만 불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국가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로 그런 어떤 사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법과 제도가 그런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할 정도의 이렇게 빈틈이 많은 정책들을 펴오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과 또 그동안 해왔던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그 송파 모녀 사건 이후에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생겼죠. 청소년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또 요즘 일어났던 뭐 N번방 사건들, 가출 청소년이나 아니면 건강한 성인들도 어떤 그 위력에 의해서 아니면 사이버를 통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실제로 이용당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관음증의 대상이 돼서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어느 틈엔가 그 틈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지역사회 복지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을 해왔었는데 또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생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쪽방, 그 다음에 저희도 천안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중앙동에도 있고요. 뭐 중앙동 시장통 안에도 있으시고요. 또 각급 종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 어떤 봉사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간에만 의탁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정부 자체 내에서도 좀 다른 방법,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들 메꿔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고민했던 것이 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또 이제 행정정책으로서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의 어떤 형태로 이제 실제 주민자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읍면동 맞춤형 복지는 3교시에 여러분 같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